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5,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다소 줄어든 모습인데요. 위험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한 교회 선교시설에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중구 운북동의 한 교회 선교시설. 곳곳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틀 전 이곳에 신도 6명이 확진된 뒤 목사와 신도, 가족 등 86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건물에 집단 거주하며 숙식을 함께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택격리로다가 봐서 거기 이제 시설에 있는 거죠, 뭐 이제. 거기 시설에서 재택을 하는 거예요. 거기 뭐 다 같이 집단 거주하는 시설이라고 그래요. 방역 당국은 교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한꺼번에 나가기도 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또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인천 미추홀구 교회와 관련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18명. 일주일 전에 비해 500명 가까이 줄었고 위중증 환자 수도 9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5로 직전주 1.23에 비해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주말 폭설 등의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데다 강화된 거리 두기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만큼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책이 강화되고 나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잖아요. 환자 숫자의 경우에는 환자 발생 숫자가 줄면 바로 줄지 않을 수 있거든요. 보통 한 열흘 내외 정도. 중증 병상 가동률도 다시 80%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위험도를 4주째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4차 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유행에 이어서 계속 환자가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5차 유행이라고 부르기는 좀 맞지 아니하고 4차 유행이 좀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다만 위중증 환자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2주 전 33.5%에서 지난주 30.5%로 하락했는데 정부는 3차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오늘은 다시 거리 두기가 강화된 뒤 맞은 첫 월요일입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이라는 게 확인돼야만 가능했는데요. 현장에선 접종 증명서를 도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 가게는 혼자 온 백신 미접종자까지 거부해서 갈등이 잇따랐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낮 12시가 조금 지난 시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데다 감염에 대한 걱정까지 겹치면서 서울 도심 식당가는 평소보다 덜 붐비는 모습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한참 손님이 들어올 시간인데 아예 안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제 11시 반서부터요 1시까지 되는데 지금은 12시면 끝나버려요. 진짜예요.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1인 식사 하라고 해가지고. 백신은 맞으셨죠? 네네, 그거 2차. 식당에 들어갈 땐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QR코드를 찍는 절차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바쁜 점심시간, 접종 완료자로 QR코드에 찍힌 사람이 접종자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일일이 대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여달라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나 이거는 찍어서 확인이 됐는데 또 보여달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손님들이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틈을 노려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의 접종 증명서를 도용하거나 빌려서 접종자인 척 들어오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나는 카카오로 사용을 하고 네이버 아이디랑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걸 사용하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미접종자의 출입을 아예 막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미접종자라도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일행과 합석할 수 있지만 혹시 감염이 이뤄질까 걱정된다는 겁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아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을 안 맞은 분은 웬만하면 저희는 출입을 안 시키는 걸로 하고 있어요. 혹시나 다른 분들이 이곳에서 감염돼서 나가시면 안 되니까. 미접종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해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아닌 만큼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다고 밝혀 현장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백신을 추가 접종까지 마치고도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된 사람이 5명으로 늘었는데요.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한두 달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78명. 이 가운데 5명은 추가 접종을 받고도 돌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층으로 얀센 백신 접종 뒤 추가 접종을 받은 경우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상은 5명 모두 경증이었습니다. 전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5명 중 1명은 무증상이었고 증상이 있어도 발열, 인후통 정도로 경증이었습니다. 95%가 60대 미만이어서 감염자가 확대되고 고연령층에 전파가 됐었을 때에는 임상 경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면밀히 이제 분석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확인된 건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입니다. 증상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인 평균 잠복기는 3.6일. 앞선 감염자의 증상일에서 다음 감염자의 증상일까지 기간인 평균 세대기도 3.1일로 모두 델타 변이보다 짧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확진자의 가족에게 전파되는 2차 발병률도 44.7%로 20% 수준인 델타 변이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벌써 91개국에서 3만 4천여 명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왔고 영국에서는 사실상 벌써 우세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한두 달 안에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이내 시점에서 우세 변이가 될 가능성도 있고 전문가들은 돌파 감염이 생겼다 해도 중증 예방 효과를 고려하면 3차 접종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이행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다. 델타하고 오미크론 다 고려해도 3차 접종은 맞는 게 필요하다. 또 백신 종류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2차 접종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3차 접종 시에는 대부분 예방 효과가 80% 정도로 올라간다며 3차 접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1,0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중증 병상 가동률이 80%대까지 올라가는데요. 정부가 부족한 병상과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코로나 치료에 집중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장 서울대병원이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100개 이상 늘리고 급하지 않은 수술은 미뤄서 의료진 100여 명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 코로나 중증증 환자 병동으로 쓰던 공간을 중환자 병실로 바꾸는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54개인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90개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또 분당 서울대병원과 보라매 병원까지 서울대병원 3곳에서 모두 100개 정도의 중환자 병상이 추가로 마련됩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비상체제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립대병원이 앞장서서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등 역량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 테니스장 부지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모듈형 중환자 병상 48개도 만들 계획입니다. 급하지 않은 수술은 미루고 일부 병동을 폐쇄해 코로나 중환자실 등에 간호사 100명과 의사 4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의료 역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중 활용 가능한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일반 코로나 환자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과 공공부문의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공공병원의 코로나 진료 집중으로 일반 환자 치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민간 병원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병상 확충만으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인력 확보 행정명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병상을 확보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대한 손실 보상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환자를 돌볼 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장 행정명령을 내리기보다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 공공의료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1가구 1주택의 보유세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야당에선 선거용 환심 사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시가 전면 재검토 제안 이후 진행된 당정 협의.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를 내년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해 재산세를 사실상 동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을 활용한다,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인 고령자들은 종부세를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같은 부담도 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공시가격 상승이 재산세와 건보료 등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내년 3월 대선 직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예정돼 수도권 민심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유세 감면엔 찬성한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산세도 동결하고 온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보유세 같은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째로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집 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당정 협의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도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초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을 두고 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펴고 있죠. 그러자 국민의힘이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 토론을 하자고 해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대선 후보 토론회부터 나오라고 맞섰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측이 뉴욕대 연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공개한 수료증입니다. 날짜가 2006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로 불과 5일 동안 다닌 걸로 적혀 있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뉴욕대에서 연수를 받았다는 김 씨의 이력서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뉴욕대 견학 프로그램을 정식 연수로 둔갑시켰다며 이게 윤석열식 공정이냐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내 대학 6개월 지도자 과정 일부인 방문 프로그램을 뉴욕대 연수로 허위 작성했습니다. 이를 교수 임용 이력서 학력란에 버젓이 기재해 김 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일주일째 지속되자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통령 후보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쟁해야 한다며 네거티브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하시고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각 후보들이 어떠한 주장을 내걸고 경쟁을 하는지. 윤석열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한국 정치사에 그렇게 된 일은 없었다며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은 더 늦어지거나 아예 안 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김 씨가 꼭 나설 필요는 없다고 말했고 윤 후보도 배우자가 조용히 역할하는 분들도 있다고 동조했습니다. 공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또 조용히 가족으로서 역할만 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야당의 네거티브 중단 제안에 이재명 후보는 정책 선거는 자신이 먼저 주장했다며 윤 후보는 정책 토론부터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 정책 토론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합시다. 1대1 토론합시다 했더니 이걸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질 만한지를 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좀 검증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은 말 바꾸는 후보와는 토론할 생각이 없다며 후보 등록 이후 법정 토론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90년생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후보 직속기구 수석 부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했습니다. 2030 여성들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윤 후보나 신 씨 모두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0년대생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자리. 윤석열 후보는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그 지지 기반도 더 넓히고.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하며 서울시장에도 출마했던 페미니스트 신 씨의 선택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었습니다. 신 씨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규탄하는 등 젠더 이슈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발 좀 20대 남성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싸움 붙이지 말고 2년 전 만우절을 기념하는 거짓말로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는 글을 SNS에 올릴 정도로 보수 정당과 거리를 두던 신 씨는 정권 교체의 필요성으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윤 후보님을 조폭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 안전, 국민들을 위한 행복권 추구 이런 쪽으로 정책을 내시고 이준석 대표는 사전에 얘기는 들었다며 경고의 발로 환영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이수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할 시에는 제지할 수밖에 없고 일부 젊은 남성 당원들이 탈당 움직임을 보이는 등 당 안팎에선 노골적인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당이 잡탕밥이 됐다고 꼬집었고 하태경 의원은 젠더 갈등을 격화시키는 신 씨 영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운동가들과 제3지대 정당들 사이에선 권력을 따라간 기괴한 변절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페미니즘 정치, 녹색 정치를 표방했던 신지혜 씨의 기괴한 변절이 놀랍습니다. 신지혜 씨의 배신의 정치는 속도전인가 봅니다. 신 씨 영입으로 젊은 층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그 효과를 놓고도 정치권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다 끔찍한 살인에까지 이르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죠.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간병 그리고 돌봄은 어느 가정도 피해가기 어려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무거운 짐을 온전히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돌봄 가족들의 고통을 오늘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조재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반지 앞방. 속 답답하고 어지러우면 약 줘. 이거? 응. 물 줘? 응. 한 번 더 마셔. 지병이 많아 하루에도 여러 번 약을 먹는 할머니를 챙겨주는 21살 손자 현민 씨. 아픈 무릎과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과입니다. 보석보다가 돈 한 뭉티기 한 보따리 내 앞에 이거 가지려 그러면 손자니 저기 내 약값은 한꺼번에 몇만 원씩 주면서도 손자인데는 내가 고기 한 칼을 사가지고 맘대로 못 해주고. 두 사람은 현민 씨 부모가 4살 때 이혼한 뒤부터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쭉 같이 살았습니다. 매달 수급비를 포함해 100만 원 정도로 생활해 왔는데 얼마 뒤 현민 씨가 입대를 하면 할머니만 혼자 남습니다. 왜 자꾸 울어? 네가 있으니 이래 해주는데 네 없으면 누가 해주냐고 봐. 엄마 나는 누구야? 엄마 몰라 나도. 98살 치매 어머니, 딸은 67살입니다. 딸 역시 갑상선 질병과 골다공증 환자지만 20년째 어머니를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팡이를 막 때리고 막 그래. 간호하는 사람도 병이 자연으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냐고 또 진짜 엄마 막 붙잡고 막 울었어요.
남편도 5년째 다른 집에서 치매에 걸린 88살, 91살 시부모를 혼자 모십니다. 저분들 이렇게 케어하다가 내 인생 이제 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돌봄 가족 2명 중 1명은 집에서 혼자 돌본다고 했고 돌봄 대상 노인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기 어렵다는 경우가 24%나 됐습니다. 24시간 독박 돌봄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등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3명 중 1명뿐이고 시설은 막상 찾아보면 적당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이 해마다 늘어도 1등급은 5곳 중 1곳이라 이런 시설은 수년씩 기다려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운영하는 요양원은 전국에 단 1곳뿐이라 대기자가 1,500명이 넘습니다.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죠. 국가적으로도 그에 대한 어떤 관심이 부족해서 실태 조사도 안 되고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한 조사에서 돌봄 기간은 평균 8년, 돌봄을 담당한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10점 만점에 5점을 겨우 넘길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진짜 답답하기도 하고 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되게.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자, 이렇게 돌봄의 짐을 지고 있는 가족들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만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실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가족 모두가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68살 아버지를 만나러 간 36살 박종수 씨. 아침은 드셨어요? 무슨 치료 받고 계셨어요? 몰라. 5년 전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지 4개월 만에 박 씨는 정규직으로 잘 다니던 첫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박 씨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어서 직장 얘기를 했죠.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버지를 수시로 살펴야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만 전전해야 했습니다. 근로 조건이 열악하거나 급여가 적거나 안정적이지 않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거죠. 2달 전부터는 공사장 일용직을 시작했는데 한 달 수입이 180만 원 정도입니다. 전셋집이라도 차를 마련한다거나 소박한 꿈들이 있었죠. 미래를 계획하고 노후를 대비한다라는 거 아직은 꿈에 불과한 얘기고. 돌봄과 직장 일을 동시에 하는 것 우리 사회에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0일에서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와 휴직 제도가 있긴 하지만 무급이 기본입니다. 반면 일본은 돌봄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40%를 보전해주고 독일은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하고 수당을 주거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어느 정도의 유급 휴가를 허락한다든지 숨통 트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내가 50대 초반에 치매에 걸려 10년째 돌봄을 떠맡은 박일근 씨. 직장에 다니지만 아내가 비교적 거동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정부가 제공하는 요양 방문 서비스는 하루에 3시간뿐입니다. 결국은 힘들면 요양원을 보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경증 환자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시설도 많이 알아봤지만 대부분 70대 이상이 중심이라 맞는 곳이 없었습니다. 좀 좋다는 요양원은 다 가봤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가서 거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당장 돌봄이 가족 전체의 위기로 닥친 우리 사회에서 이젠 돌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체계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현실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합니다. 간병과 돌봄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땐 의료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 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인생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너만 돌보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같이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뭐 지원 정책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1,000억 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고 지난달 숨진 전두환 씨 측이 값을 따지기도 어려운 고가의 가구들을 매물시장에 내놨다는 소식.
MBC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이후 전시 측에서 이 가구들을 도로 가져갔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무당국은 미납 세금 대신 가구를 거둬들일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칠기장 고 김태희 선생이 지난 1984년 6년 만에 완성한 자개장. 1985년 첫 공개 당시 시가는 3억 원, 서울 강남의 아파트 3채 정도 가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MBC는 지난 16일 고 전두환 씨 측이 연희동 자택 응접실에서 30년 정도 쓰던 이 자개장과 자개 가구들을 3, 4년 전쯤 중고시장에 내놨다는 고가구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MBC 보도 직후인 지난 주말 전시 측이 가구들을 다시 가져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구 판매상이 보도 이후 전시 측에 회수를 요구했고 전시 측이 가구들을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구의 판매를 의뢰받았던 판매상도 이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서 가구를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전시가 내지 않은 세금 대신 가구들을 추징할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고 전두환 씨 측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 31억 원과 지방세 9억 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가구 계약서나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고 실소유주가 고 전씨로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역시 가구 소유주가 전씨가 맞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주를 확인해 자개 가구들을 추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고가구 업계에선 한 대기업이 이 가구들을 이래재단에 선물했고 1987년 재단에서 연희동 자택으로 옮겨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 전두환 씨 측은 세금과 지방세 외에도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추징금 중 956억 원을 내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고 전 씨 측근인 민정기 전 비서관은 해당 가구 등 연희동 자택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쇼핑 많이 하시죠? 코로나 사태 이후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갈수록 더 의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치러야 하는 대가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이 하긴 하지. 옷을 사는 것도 됐어 얘. 남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사. 음식 배달도 짜장면은 벌써 도착했겠죠. 집 구하는 것도 방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지. 이제 플랫폼을 통해야 합니다. 의식주 모두 플랫폼으로 통하는 시대. 소비자들은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도 플랫폼 의존도가 커졌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장사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에 의존하는 사업자가 74%나 됐고 100% 플랫폼에 의존하는 사업자도 23%나 됐습니다. 우리 집 기준은 95%가 배민인데 어쩔 수 없죠. 플랫폼들이 걷어가는 수수료는 더 높아졌습니다. 매출액의 5에서 10%를 내는 사업자는 24%로 작년보다 7%포인트 줄어들었고 대신 10에서 15%를 내는 사업자가 46%로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사업자는 작년에는 10명 중 6명이었는데 올해에는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적정하다고 답한 사업자는 13%에서 9%로 줄었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들은 주문 한 건에 평균 3,400원을 수수료로 내고 있었습니다. 마진을 점점 더 작게 봐야 되고 손에 쥐는 건 별로 없는데 그게 제일 힘들죠. 이들이 가장 바라는 건 수수료 인하입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국회에는 지난 1월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됐지만 1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신산업 성장을 막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이어서 대선 후보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손실보상의 인식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과 달리 사후가 아닌 사전에 또 일부가 아닌 피해를 당한 모두에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의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사후가 아닌 사전에, 일부가 아닌 피해를 당한 모두에게 대출 지원보단 재정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 혁신하겠습니다. 우선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로 쓴 대출금은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50조 원의 지역 화폐 발행도 약속했습니다. 지역 화폐를 연간 50조 원을 목표로 발행을 하고 서민들의 생업터전인 골목 상권이 북적북적 다시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자영업 피해단체와의 간담회에도 참석해 충분한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방역 강화를 하면 최소한 10조 원 단위의 지원을 생각했다며 3조 2천억 원을 들여 업소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은 지원하고도 욕먹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부적으로는 100조 원 지원안도 짜놨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추경 협의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이 정말 현실적인 큰 고통을 정략적 목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 후보는 위탁 부모 등과 함께한 보육 관련 선대위 회의에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아졌다며 이에 맞춰 보육과 교육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 최전방인 철원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안보 행보를 펼쳤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도 찾아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선대위 내부에선 윤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다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전방 군부대인 강원도 철원의 육군 3사단을 찾은 윤석열 후보. 사단에서 제일 큰 오신 거예요.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윤 후보는 비무장지대 내 전방 관측소와 철책선을 둘러보며 경계 태세를 점검했고 초소 생활관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장병 여러분들께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합당한 그런 처우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저희도 다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SNS를 통해 병사 월급의 대폭 인상과 함께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업군인과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유공자 수당도 2배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철원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찾은 윤 후보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언급하며 공공조리원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지금 병원이고 출산 여건을 잘 만들어주면 역시 출산율이 또 상관관계가 높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대위 내부의 갈등이 또 표면화됐습니다.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한 전략 부재를 지적한 이준석 대표와 의원들의 역할 부족을 지적한 조수진 공보단장 사이에 고성까지 오가는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조 단장은 내가 왜 대표 지시를 들어야 하냐는 말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후보 말만 듣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선대위가 필요 없습니다. 다들 후보한테 직접 전화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정치를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를 틈타 투기꾼들이 낡은 빌라들을 싹쓸이해 값을 폭등시킨 현장을 지난주 고발했는데요. 저희가 주택 매매 통계를 분석했더니 투기꾼들이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난 4월에 빌라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 규제를 풀면서 투기를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달랐습니다. 강북구 번동에서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이던 빌라들이 몇 달 만에 두세 배씩 폭등했습니다. 초반에 거래했던 법인들이 이제 그걸 대파는 거예요. 투자해서 돈 벌고 그중에 뭐 한두 개 정도만 남겨놓고. 번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도봉구 방학동에서는 한 법인이 설립한 바로 그날 9천만 원의 빌라를 샀다가
9달 뒤 다른 법인에 팔아 8,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옆 동네 창동에서도 1월에 법인이 8천만 원의 빌라를 샀다 5달 만에 2배 넘는 1억 6천만 원에 팔고 나갔습니다. 이 동네들은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신청한 곳들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뭐 투자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게 순수한 투자냐? 거의 투기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MBC가 서울 전 지역의 법인주택 매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월 평균 1,200건이던 법인주택 매수는 작년 7월 이후 절반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주택자들과 법인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올린 710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독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 매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 28건에 불과하던 1억 원 미만 주택 매수는 가파르게 증가해 특히 올해 4월에 315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새로 뽑힌 바로 그달입니다. 법인들은 그 뒤에도 매달 100채 넘게 사들였습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곳은 강북구, 도봉구, 강서구 순이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낡은 빌라들이 많은 곳입니다. 낡은 빌라값이 이렇게 폭등하면 후유증이 큽니다. 만약 집값이 다시 떨어지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깡통 전세가 이제요. 시장에서 전세금 우리가 회수를 해버린 거예요. 2년이나 4년 후에 그 금액이 전세가 안 주게 되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법인들의 투기는 확인된 게 없다고 했던 서울시는 뒤늦게 강북구와 도봉구에서 법인들의 이상 거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근본적 해법은 법인들의 단기 양도 차익을 환수하도록 국회가 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오늘 아침 장애인 단체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를 멈춰 세우는 시위를 벌여서 지하철 운행이 2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럴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김건휘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출근길 승객들이 이미 모두 객차에 탔는데도 열차는 출입문이 열린 채 멈춰섰습니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휠체어 바퀴를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넣고 운행을 막아선 겁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대를 노린 이번 시위는 여의도역과 광화문역 등 지하철역 5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장애인들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지하철 운행은 최대 2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출근길에는 좀 이동이 불편한 것도 있고 사람 많을 때는 좀 그냥 보통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들은 자신들도 남들처럼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고 싶다며 제대로 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동차에서 타고 내릴 때 승강장 틈으로 휠체어 바퀴가 빠지기 일쑤고 서울 22개역에는 아직 엘리베이터도 없어 대중교통 이용이 너무 힘겹다는 겁니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 부부가 숨진 뒤 이명박,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사이 2017년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타려던 장애인이 또 추락해 숨졌습니다. 비장애인분들이 이동하고 출퇴근하고 밥 먹고 가고 친구들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만나고 싶고 출근하고 싶고 퇴근하고 싶은 거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길거리로. 장애인 단체 측은 사정이 이런데도 내년도 예산에 또다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도 항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유리창을 붙이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떨어져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몸을 지탱해줄 안전고리를 매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체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 흰색 안전모가 바닥에 놓여 있고 그 앞으로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이곳에서 유리창 부착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2명이 3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하도급 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이들은 고소 작업차를 타고 3층 높이까지 올라가 유리창 부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작업대와 건물 사이 틈으로 발이 빠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장에선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걸어야 하는데 매달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안전대를 거기에 걸지 않고 있어서 그냥 추락을 하신 거예요. 10m 밑으로. 그것만 걸었으면 사고는 안 났죠. 또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을 감독할 안전관리 책임자나 사고를 막도록 돕는 신호수 또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신호수 배치를 했어야 되는 걸 안 했고 안전장구를 착용은 다 했어요.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안전관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말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고 그런 만큼 음주운전 역시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한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비롯한 차량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송정동의 한 교차로. 눈이 내려 미끄러운 도로를 택배 화물차가 느린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비상등을 켠 흰색 승용차가 달려오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미끄러진 승용차는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견인 차량과 시내버스, 그리고 뒷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경찰 순찰차가 차례로 도착하더니 승용차가 도망가지 못하게 에워쌉니다. 모두 승용차가 앞서 들이받은 피해 차량들이었습니다. 음주 차량은 이곳에 정차하려던 택배 차량을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광주 광산구의 8급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광주 광산구 한 사거리에서 견인 차량을 처음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2km를 도주하며 순찰차와 시내버스, 택배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본에 지금 가다가 계속 사고가 난 거예요. 가다가 마지막에 경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음주운전에 도주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한 광주 광산구는 공무원 신분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추후 엄중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백신 접종 반대 집회에서 나왔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백신 성분을 현미경으로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게 머리와 꼬리 쪽에 털이 나 있어요. 코로나 백신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생물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의료인들이 나서서 이처럼 백신 불신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 대체 어디서 왔고 맞는 얘기인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미생물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는 그럴 리 없다고 일축합니다. 백신 제조 과정에서 멸균이 되고 허가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 데다 영하 50도의 환경에서는 미생물이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한두 달 전 SNS를 타고 퍼졌다가 팩트체크 보도로 일단락된 사안입니다. 특별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광학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당연히 오염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산부인과 의사지만 어쨌든 의사라는 직함이 있다 보니 이 같은 주장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들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의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은 지속되는데 부작용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해외에서도 인용 보도될 정도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봤더니 주로 가짜뉴스와 과장된 주장을 펼쳐서 유튜브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만든 매체였습니다. South Korean doctors, and upon close observation, they claim to have found moving organisms. 대한의사협회는 이르면 이번 주 이사회를 열어 백신 괴생명체 발견을 주장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의료를 공부하고 의료를 한 분이 이제 말하는 여파나 영향력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윤리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를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가. 뉴질랜드에서는 지난주 코로나19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의사들 3명에게 당국이 개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주장이라고 해도 의료인들의 입에서 나온다면 아무래도 공신력이 높아지고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코로나와 백신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과도한 공포와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료진의 본분일 것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국내 최대 택배 업체죠.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연말에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로 택배비까지 올렸지만 정작 사측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고 현장에선 나아진 게 없다는 건데요.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 택배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연말 대목인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CJ 대한통운 전체 조합원은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정부와 택배 노사는 올해 2차례 사회적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분류 인력을 늘리고 심야 배송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 요금도 한 건에 170원을 올려 이 돈을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과 처우 개선에 쓰기로 했습니다.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이 170원 정도인 것을 확인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노동조합은 CJ 대한통운이 170원을 약속대로 쓰지 않고 회사 이익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 한진, 로젠택배는 인상된 금액 170원을 모두 택배기사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CJ 대한통운만 그중에 51원, 51.6원만 택배기사들에게. 노동조합에 따르면 CJ 대한통운이 2차례에 걸쳐 택배비를 270원 올릴 경우 내년 수입이 4,860억 원 늘어납니다. 하지만 분류 비용으로 1,044억 원, 택배 노동자 산재와 고용보험으로 324억 원만 씁니다. 나머지 3,400여억 원은 고스란히 회사 이익이라는 겁니다. CJ 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로 만든 표준 계약서에다 부속 합의서를 끼워 넣었는데 여기에는 당일 배송, 주 6일제, 임의로 집화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과로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전에 노동조합이 없었던 그 참혹한 노예적 근무 환경으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CJ 대한통운은 노조의 주장에 구체적인 반박은 내놓지 않은 채 코로나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 결의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일본도 오늘부터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일종의 백신 패스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의 인원을 제한하거나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 규제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런데 첫날부터 각종 오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접종 증명서 앱입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마이 넘버를 입력하면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접종 횟수와 접종일 등이 표시돼 있고 입장객 규제와 해외 격리 면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앱 공개 첫날부터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접종 기록을 찾았다면서 접종 횟수와 접종일 모두 0으로 표시돼 있거나 아예 백신 접종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온다는 글들이 SNS에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류는 지난 17일 기준 10만 명에 이르고 오류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데이터도 433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자체가 1억 명에 이르는 개인별 접종 기록을 정부 시스템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겁니다. 主催の皆様に確認や修正作業を行っていただき、ほとんどの記録は問題なく接種証明として利用できると承知をしていますが、 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마이 넘버 카드는 아직 가입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 6명은 지자체에 가서 카드를 발급받거나
종이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持ってないです。ちょっとマイナンバーがめんどくさいかなって。 이달 초부터 시작된 부스터샷 접종에도 혼란이 우려됩니다. 부스터샷을 맞으려면 1, 2차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서 종이 접종권을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데 접종 기록이 잘못 입력돼 있는 경우 접종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는 느린 행정 탓에 코로나 방역에 차질을 빚으면서 뒤늦게 디지털 청까지 만들었지만 아직도 낡은 아날로그 행정에 발목이 잡힌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어제 치러진 칠레 대선 결선 투표에서 학생운동가 출신의 35살 가브리엘 보리치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칠레 역사상 최연소의 또 전 세계 현직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대통령이 됐는데요.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에 이어서 칠레까지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 연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앞으로 정치 변화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좌파연합 존엄성을 지지한다의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득표율 55.9%. 극우 성향의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는 10%포인트 넘게 뒤처지며 일찌감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대선 1차 투표에선 카스트가 1위를, 보리치는 2위에 그쳤지만 둘 다 과반을 넘지 못해 결선 투표 끝에 보리치가 역전승을 거둔 겁니다. 학생운동가 출신으로 35살인 그는 1980년대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로 칠레 최연소 대통령이 됐습니다. 현직 전 세계 지도자 중 가장 어립니다. Chilenos y chilenas, recibo este mandato con humildad y con un tremendo sentido de responsabilidad que combata firmemente los privilegios de unos pocos y trabaje cada día por la calidad de la familia chilena. 거리엔 그의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극심한 사회 불평등에 맞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던 2019년. 31명이 숨지고 3천여 명이 다쳤는데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던 시위 여파가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Estoy muy emocionada porque es un logro del pueblo. Le digo yo, ha habido muchos años de abuso y necesitamos una renovación en la política. Y tengo mucha fe y esperanza en la juventud.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리치가 피노체트의 군사 독재 정권 이후 태어나 변혁을 꿈꾸는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가 내세운 부자 증세, 민영화된 연금제도 개혁, 환경보호 강화 정책 등의 공약이 민심을 움직였습니다. 내년 3월 취임하는 보리치는 칠레의 극심한 분열 양상을 통합하겠다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남미에선 코로나로 가속화된 경제 위기와 사회 불평등, 기존 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칠레뿐 아니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도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본사 신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한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가 한국방송기자클럽 올해 방송기자상 일반 뉴스 부문 심사위원장상을 받았습니다. 또 일부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투기 행태를 고발한 탐사보도팀의 대한민국 나쁜 집주인 연속보도는 전문보도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고교 덩크슛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팔 농구 선수의 환상적인 묘기입니다. 공 다루는 솜씨와 공중 동작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네요. 오늘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날씨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추위는 일찍 풀렸지만 미세먼지가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탁해지면서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온종일 나쁜 수준을 보이겠고요. 특히 아침 출근길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가시거리 100m 이하의 매우 짙은 안개까지 뒤엉키겠습니다. 안개가 심한 곳은 이슬비가 내리겠고요. 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온화한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지도에 짙은 색으로 표시된 남해안 지방의 낮 최고 기온 15도 이상 오를 텐데요.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 제주 17도, 서울도 8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의 산불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더 오릅니다. 서울 4도, 원주와 대전 3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강릉과 대구, 광주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몰려오겠고요. 성탄절에는 영동 지방과 제주도에서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